8. 저택은 전방으로 돌출된 좌우의 날개와 3개의 돌청개가 있는 이탈리아풍의 현대식 건물이었다. 건물 뒤에 있는 넓은 잔디밭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서 있는 큰 나무들 사이로 암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고, 만병초, 고강나무, 백당나무 같은 관목들이 모래길 양옆의 곡선을 따라 크고 작은 녹색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다리 밑으로 냇물이 흐르고 안개 사이로 초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초가집들이 보였다. 그 너머에 숲이 우거진 언덕이 있었고, 뒤쪽 녹음송에는 흘려버린 옛 저택에 딸린 마구와 마구간이 나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샤를리 마차가 중앙 돌청개 앞에 멎자 하인들이 나왔다. 후작이 다가가 의사의 아내에게 팔을 내밀어 팔짱을 끼게 하고는 그들을 현관으로 안내했다. 대리석이 깔린 현관은 천장이 엄청나게 높아서 성당 내부처럼 발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울렸다. 정면에는 직선형 계단이 있었고, 왼쪽에는 정면에 면한 회랑이 있었는데, 그 너머의 당구실에서 상하공 부딪히는 소리가 현관까지 들려왔다. 응접실에 가기 위해 그곳을 가로지르다가 엠마는 당구대 주변에 모여있는 남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가슴에 훈장을 달고 있었으며 나비 넥타이를 맨 턱을 높이 쳐들고 진지한 태도로 큐를 밀면서 빙그레 웃곤 했다. 벽 위에 듯한 짙은 색의 나무 장식벽에는 큰 금색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까만 글씨로 이름이 씌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읽었다. 장 앙투앙 당데르빌리에 디베르 봉빌, 드라 보에사르, 후작 겸 드라 프레네이 잣남작, 1587년 10월 20일 쿠드라 전투에서 전사.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장 앙투안 앙리기 당베르 빌리에, 드라 보베사르, 프랑스 해군 제독, 생미셸 훈장자. 1692년 5월 29일 라우르 생바스트 전투에서 부상. 1693년 1월 23일 보베사르에서 사망. 그 다음 것들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램프 불빛이 당구대의 초록 카펫에 낮게 드리워져 있어서 방 안이 더욱 어두웠기 때문이다. 그 빛은 수평으로 나란히 걸린 그림들을 갈색으로 물들이며 그림 표면에 발린 니스가 갈라진 틈을 타고 인맥처럼 가느라랗게 부서졌다. 금태를 두른 그 큰 사각형들 중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다른 곳보다 밝은 몇몇 부위들 뿐이었다. 흰 이마, 정면을 응시하는 두 눈, 붉은 예복을 입은 어깨 위로 드리워진 하얀 분칠한 가발, 또는 팽팽한 종아리 위에 묶인 양말 데님의 버클 등이 군데군데 어둠 속에 드러나 있었다. 후작은 응접실 문을 열었다. 한 귀부인, 바로 후작의 부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귀부인이 일어나서 엠마를 맞아 자기 옆에 2인용 안락의자에 앉혔다. 그러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지인처럼 다정하게 말을 붙였다. 그녀는 멋진 어깨와 매부리코, 느릿느릿한 말투를 가진 40대 여성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밤색 머리칼 위에 뒤쪽이 삼각형으로 늘어지는 단순한 레이스 장식을 쓰고 있었다. 그녀 옆의 긴 등받이 의자에는 금발의 젊은 처녀가 앉아있었다. 연미복 단축 구멍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꽂은 신사들이 벽난로 주위에 둘러서서 기부인들과 담소하고 있었다. 7시에 만찬이 나왔다. 남자들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관에 마련된 첫 번째 식탁에 앉았고, 여성들은 후작 부부와 함께 식당이 준비된 두 번째 식탁으로 갔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고향기와 멋진 식탁부와 내키는 냄새, 그리고 구운 고기 냄새와 송로 향기가 어우러진 따뜻한 공기가 엠마를 감쌌다. 화려한 촛대 위의 촛불빛이 언제 요리 덮개 위에 어른거렸고, 식탁 끝에서 끝까지 꽃다발이 쭉 놓이고 전기가 아른거리는 크리스탈 잔들이 창백한 빛을 반사하고, 가장자리가 넓은 접시 위에 놓인 주교 모자 모양으로 접힌 냅킨 사이에서 타원형 빵 하나가 비죽이 몸을 내밀고 있었다. 바닥까지의 빨간 발이 접시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 바닥에 이끼를 깐 성긴 바구니들에는 알이 굵은 과일들이 쌓여 있었으며, 메추라기는 깃털이 붙은 채 담겨져 나와 김을 내뿜고 있었다. 비단 양말에 짧은 바지를 입고 흰 나비 넥타이에 가슴 장식을 한 급사장이 재판관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손님들의 어깨 사이로 미리 썰어놓은 요리 접시를 내밀고는 손님이 고른 고기 조각을 재빠르게 숟가락으로 들어서 접시에 담아주었다. 구리 몰딩을 박은 큰 도자기 난로 위에는 턱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은 도자기 여인상이 북적이는 식당을 응시하고 있었다.
보바리 부인은 상당수 부인들이 포도주 잔에 장갑을 넣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부인들은 공개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다. 장갑을 잔에 꽂는 것은 포도주를 따르지 말라는 표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포도주 잔에 장갑을 넣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여성 1색인 이 식탁의 상석에 한 늙은이가 정일점으로 앉아있었다. 그는 냅킨을 턱받이처럼 묶고 음식이 가득한 접시 위에 몸을 구부린 채 소스를 흘려가며 음식을 먹었다. 눈이 충혈되었고 머리칼은 까만 리본으로 묶어 뒤통수에 붙이고 있었다. 그가 바로 후작의 장인인 라베르디에르 노공작으로 보르디오의 콩플랑 후작 저택에서 사냥대회가 열리던 옛 시절 아르투아 백작의 총신이었으며 풍문에 따르면 한때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애인이었는데 순서는 더 쿠아니와 더 로정 사이였다고 한다. 그는 수없이 많은 결투, 내기, 부녀자 유괴 등으로 점철된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하고 온 집안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하이나나가 의자 뒤에 붙어 있다가 그가 더듬거리면서 가리키는 요리의 이름을 귀에다 큰 소리로 말해주었다. 엠마의 눈은 무의식 중에 입술이 축 처진 이 노인 쪽으로 쏠렸다. 그는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였다. 궁정에서 생활하고 왕비의 침대에서 잤으니까. 얼음을 채운 샴페인이 나왔다. 엠마는 입에 닿는 그 차가움에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석류를 본 적도 파인애플을 먹어본 적도 없었다. 이곳에서는 설탕 가루마저도 다른 곳보다 더 하얗고 고와 보였다. 부인들은 무도의 준비를 위해 제각기 방으로 올라갔다. 엠마는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여배우처럼 정성들여 화장했다. 미용사가 권한 대로 머리를 하고 침대 위에 펴놓았던 가벼운 모직 드레스를 입었다. 샤를의 바지는 허리통이 너무 끼었다. 발목끈이 춤추는데 거치장스러울 것 같아. 아니, 춤추려고요? 그럼 당신 정신 나갔어요? 괜한 웃음거리 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게다가 그 편이 훨씬 의사 선생님답잖아요. 샤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엠마가 옷을 다 입기를 기다리며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그는 두 자루의 촛대 사이 거울에 비친 아내의 모습을 등 뒤에서 바라보았다. 그녀의 까만 눈이 한층 더 까맣게 보였다. 귀 위쪽이 살짝 부푼 앞그라마탄 머리는 끔다 못해 푸른 윤이 났으며 쪽진 머리에 꽂은 장미 한 송이가 줄기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꽃잎에는 일부러 뿌린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의 옅은 샤프란빛 드레스는 초록 잎사귀와 함께 묶은 장미꽃 세 송이 부케로 장식되어 있었다. 샤를이 다가와서 그녀 어깨에 키스했다. 손대지 마세요. 옷 구기세요. 그녀가 말했다. 바이올린의 전주와 호른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누르며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카드리오 춤이 이미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녀는 문 근처 긴 의자에 걸터 앉았다. 콩트르당스 춤이 끝나자 텅 빈 마루에는 신사들이 그룹을 지어 담소를 나누었고 제복 차림의 하인들이 큰 쟁반을 들고 오갔다. 의자에 앉은 여성들 쪽에는 그림 부채가 발작거렸고 미소 짓는 얼굴이 부케에 반쯤 가려지고 금마개를 씌운 작은 향수병들이 반쯤 펴진 손 안에서 열렸다. 하얀 장갑 아래로 손톱 모양이 뚜렷이 빛났고 손목 또한 꼭 저어져 있었다. 레이스 장식, 다이아몬드 브로치, 메달이 달린 팔찌 등이 상의 위에서 하늘거리고 가슴 위에서 빛나고 팔 위에서 짤랑거렸다. 이마에 착 붙여 넘겨 목 뒤에서 꼬아묶은 머리칼에는 물망초, 제스민, 석류꽃, 밀, 이삭, 수레, 국화 등이 관 모양, 포도송이 모양 혹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붉은 터번을 두른 나이든 부인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앉아있었다. 엠마의 파트너가 그녀의 손가락의 끝을 잡고 플로어로 이끌었다. 줄 맞춰 서서 음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약간 두근거렸다. 그러나 이윽고 마음이 진정되었고 그녀는 오케스트라의 리듬에 맞춰 가볍게 고개짓을 하며 앞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때때로 다른 악기들이 모두 멈춘 사이 독주하는 바이올린이 멋진 기고를 부릴 때면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다. 옆방의 카드놀이 탁자의 융단 위에 던져지는 금화 소리가 맑게 들려왔다. 그러나 곧 우렁찬 코넷 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발은 박자에 맞춰 마루를 밟고 치마는 부풀어 올라 서로 스치고 손은 서로 잡았다가 떨어졌으며 시선을 내리감며 떠나갔던 눈길들이 다가와
다시 한번 상대방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25에서 40살 사이의 몇몇 남자들이 14명 정도 유난히 눈에 띄었다. 춤꾼들 사이에 섞여 있거나 눈가에서 담수하고 있는 이 남자들은 나이, 옷차림 혹은 얼굴 생김새는 달랐지만 어딘지 닮은 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었다. 그들의 옷은 마름질이 더 훌륭했고 천도 특별히 더 부드러운 것 같았다. 관자놀이 쪽으로 말아붙인 머리카락은 한층 고급스러운 포마드로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부자들 특유의 안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뽀얀 피부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유지되었으며 또한 파르스름한 도자기의 창백함과 비단의 은은한 광택과 멋진 가구의 윤기로 인해 더욱 돋보였다. 그들의 목은 낮게 팬 넥타이 위에서 편안하게 움직였고 긴 구레 나룻은 접힌 옷깃에 닿았다. 또한 큼지막하게 이니셜을 수놓은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을 때면 그윽한 향기가 흘러나왔다. 초로의 신사는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고 젊은이의 얼굴에는 노숙함이 엿보였다. 그들의 무관심한 눈빛에는 그날그날 정념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 감돌았고 부드러운 그동 뒤에는 특유의 사나움이 감지되었다. 그 사나움은 혈통 좋은 말을 조련하거나 화류의 여성을 상대하는 등 체력을 시험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을 성취해내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엠마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파란 옷을 입은 기사가 진주 목걸이를 한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자와 이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베드로 성당의 웅장한 기둥, 티볼리, 베수비오, 카스텔라마네, 카시노, 제노아의 장미, 달빛 아래의 콜로세움 등을 과장된 어조로 찬미했다. 엠마는 다른 쪽기로는 알아듣지 못할 말로 점철된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주에 영국에서 미스 아라벨과 로물루스를 물리치고 도랑 넘기 경주에서 2000루이를 땄다는 새파랗게 젊은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자기 경주마들이 너무 살이 찐다고 한탄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말의 이름이 인쇄 오류로 잘못 나갔다고 불평했다. 무도회장의 공기가 탁해져서 등불이 가물거리자 사람들은 당구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하인 한 명이 의자 위에 올라가 유리창 2개를 깼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보바리 부비는 고개를 돌렸다. 정원 저편으로 창문 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선 농부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러자 베르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농장과 질펀한 늪과 작업복 차림으로 사과나무 아래 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낙농실에서 단지속 크림을 손가락으로 떠내는 옛날의 자기 모습도 선히 보였다. 그러나 현재의 찬란함 속에서 그녀의 과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방금까지 그렇게 또릿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조차 의심이 갈 지경이었다. 그녀는 여기 있다. 그리고 무도회장 이외의 모든 것에는 짙은 어둠만이 덮여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르스키노 술을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중이었다. 왼손에는 조개 껍데기 모양의 언도금 그릇이 들려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이 사이에 깨문 채 살며시 눈을 감았다. 곁에 있던 한 귀부인이 부채를 떨어뜨렸다. 마침 한 신사가 지나갔다. 죄송하지만 소파 뒤에 떨어진 제 부채 좀 주워주시겠어요? 귀부인이 말했다. 신사가 허리를 숙였다. 그가 팔을 뻗는 동안 젊은 귀부인이 재빨리 신사의 모자에 세로로 접은 흰 무언가를 던지는 게 엠마의 눈에 띄었다. 신사는 부채를 집어 공손히 부인에게 바쳤고 그녀는 고개를 까딱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꽃다발을 들어 향기를 맡았다. 야식으로 새우와 아몬드 즙이 든 수프와 들라팔가르 푸딩 그리고 여러 종류의 창고기 가장자리에 젤리를 곁들인 접시들이 나왔고 음료로는 스페인산과 라인산 포도주가 잔뜩 제공되었다. 식사가 끝나자 마차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슬린 커튼을 살짝 덜추면 어둠을 가르며 지나가는 마차의 등불이 보였다. 빈 의자가 늘어났다.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악사들은 손가락 끝을 혀를 대며 열기를 식히고 있었다. 샤르는 문에 기댄 채 반쯤 잠들어 있었다. 새벽 3시에 코티용이 시작되었다. 이 코티용은 네 쌍의 남녀가 함께 추는 춤으로 이 춤만의 고유한 음악은 없고 왈츠, 마주르카, 폴카, 칼로프 등의 음악에 맞추어 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코티용이 시작되었다. 밤새 노네. 엠마는 왈츠를 출 줄 몰랐다. 당데르 빌리의 양과 후작 부인을 비롯한 모두가 왈츠를 췄다. 성에서 자고 가는 손님들 12명만 그곳에 남았다. 왈츠를 추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재차 엠마에게 춤을 청했다. 모두들 친밀하게
자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앞가슴이 넓게 트이고 몸에 꼭 끼이는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는 엠마에게 자기가 리드하면 문제없다고 장담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천천히 춤을 추다가 갑자기 속도를 빨리 했다. 그들이 빙글빙글 돌자 주위의 모든 것이 돌기 시작했다. 램프도 가구도 벽과 마루도 마치 굴대 위의 원반처럼 돌아갔다. 문접을 지나칠 때 엠마의 옷자락이 바지에 휘감겼다. 두 사람의 다리가 서로의 다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녀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다시 춤이 이어졌다. 자작은 먼저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그녀를 이끌어 함께 회랑 끝쪽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쓰러질 듯 숨이 차서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러자 그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돌면서 돌아왔다. 제자리에 돌아온 그녀는 쓰러지듯 벽에 몸을 기대며 손으로 두 눈을 가렸다. 그녀가 다시 눈을 뜨자 응접실 한가운데 한 귀부인이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있고 그 앞에 3명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부인은 자작을 선택했고 곧 다시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었다. 모두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여자는 몸을 꼿꼿이 고추 세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상체를 젖히고 팔꿈치를 둥글게 감고 입을 삐쭉 내밀고 있었다. 저 여자는 왈츠를 출 줄 아는구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춤을 추어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춤이 끝나자 사람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침 인사에 가까운 취침 인사를 나누고 침실로 물러갔다. 샤를은 계단 난간에 의지해 몸을 끌다시피 하며 올라갔다. 무릎이 장작개비처럼 뻣뻣했다. 5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카드놀이 탁자 앞에 선 채 전혀 모르는 휘트스 게임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화를 벗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엠마는 어깨에 쇼를 걸치고 창문을 열어 창턱에 팔꿈치를 꿰었다. 밖은 어두웠다.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꺼풀에 시원하게 닿는 습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무도회의 음악이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그녀는 깨어있으려고 노력했다. 얼마 후면 포기해야 할 이 사치스러운 생활의 환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키고 싶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저택의 창문들을 바라보며 지난밤 눈을 끌었던 사람들의 방이 어디 있는지 짐작해보려 했다. 그들의 생활을 알고 싶었고 그 속으로 들어가 함께 어울리고 싶었다. 이윽고 추위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미 잠들어 있는 샤를 곁에 몸을 웅크렸다. 점심 식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식사는 10분 만에 끝났다. 샤를은 술이 나오지 않는 것에 놀랐다. 당베르 빌리의 양이 브리오슈 빵 조각을 작은 바구니에 담아 연못의 백주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모두 온실로 구경을 갔다. 거기에는 빳빳한 털을 고추 세운 기묘한 식물들이 필라미드 형태로 심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녹색 끈들이 서로 뒤엉켜 길게 늘어진 화분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마치 뱀 소굴에 다 들어가지 못한 뱀들이 바깥으로 삐죽 나온 모양 같았다. 맨 끝에 있는 오랑주리에서 오랑주리는 오렌지 등의 과실을 재배하기 위해 남향의 큰 유리창을 가진 방을 오랑주리라고 한다네요. 오랑주리에서 성의 부속 건물들까지 지붕 덮인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후작은 엠마를 즐겁게 해주려고 마구간으로 안내했다. 바구니 모양의 여물통에는 까만 글씨로 말 이름이 씌어진 도자기판이 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말들은 칸막이 속에서 혀를 차며 몸을 흔들었다. 마구실의 바닥은 응접실 마루처럼 윤이 났다. 마차형 마구는 방 가운데 있는 구불구불한 두 기둥에 걸려 있었고 말 제갈 책직 등자, 말 제갈 사슬 등은 벽을 따라 쭉 정리되어 있었다. 그동안 샤를은 하인들에게 자기 마차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다. 전기 앞에 마차가 준비되고 짐도 전부 싣자 보바리 부부는 후작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토트를 향해 떠났다. 엠마는 묵묵히 마차 바퀴만 바라보았다. 샤를은 의자 끝에 앉아 두 팔을 벌리고 마차를 몰았다. 작은 말은 몸집에 비해 너무 큰 수레 끌채 안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며 달렸다. 너무 느슨해서 말 엉덩이에 덜렁거리는 고삐는 땀에 절어 있었고 마차 뒤에 매단 상자는 차체에 부딪혀 규칙적으로 덜컹거렸다. 타부르빌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말 탄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입에 시가를 물고 웃으며 지나가는 게 보였다. 엠마는 일행 속에서 자작을 본 것 같았다. 그래서 뒤돌아보았지만 저 멀리 지평선의 속보 혹은 구보의 각각 다른 리듬에 맞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머리카락만 보일 뿐이었다. 1km쯤 더 갔을 때 말 엉덩이 끈이 끊어져 멈춰섰다.
마지막으로 마구를 점검하던 샤를이 마을 다리 사이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초록 비단으로 테를 두르고 가운데는 마치 문처럼 문장이 찍힌 시가 케이스였다. 시가도 2개나 들어있군. 저녁 먹은 다음 피워봐야겠어. 당신 담배 피워요? 가끔 기회가 나면. 그는 죽은 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작은 말에 채찍질을 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부인은 불같이 화를 냈다. 나스타지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했다. 썩 꺼져요. 방작이 이럴 때 덕분 당장 해고해요. 저녁 식사로 양파 수프와 송아지 요리가 나왔다. 엠마 반대편에 앉은 사르는 행복한 듯 두 손을 맞비비며 말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나스타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샤르는 이 불쌍한 처녀를 꽤 좋아했다. 호라비 시절의 무료한 저녁낮을 그녀는 자주 말 상대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첫 번째 환자였으며 이 고장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기도 했다. 진짜로 내보낼 생각이요? 그래요. 누가 날 맡겼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잠자리가 준비되는 동안 그들은 부엌에서 몸을 녹였다. 샤를은 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침을 뱉어냈고 한 모금 내뿜을 때마다 몸을 뒤로 뺐다. 그러다 병나겠어요. 그녀가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그는 시가를 내려놓고 펌프로 달려가 찬물을 한 잔 마셨다. 엠마는 시가 케이스를 집어 장롱 속으로 휙 던져버렸다. 이튿날은 하루가 너무도 길었다. 그녀는 좁은 뜰 안을 거닐었다. 같은 길을 몇 번이나 오갔고 화단과 산 울타리와 신부의 석고상 앞에 멈춰 서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옛 건물들을 새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도회는 벌써 아득하게 느껴졌다. 대체 그 무엇이 그저께 아침과 오늘 저녁을 이렇게 멀리 갈라놓는다 말인가. 때로 폭풍우가 하룻밤 사이에 산에 큰 균열을 내듯 보비의 사르로의 여행은 그녀의 삶에 큰 구멍을 뚫어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체념했다. 아름다운 의상과 장신구 그리고 비단 구두까지 모두 서랍장 속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다. 구두 밑창은 마루에 칠한 미끄러운 왁스가 묻어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부유한 생활을 접하는 바람에 그 위에 무엇인가가 더 씌워져 있고 그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무도회의 추억을 되새겨보는 것은 엠마의 일과가 되었다. 수요일마다 아침에 잠을 깰 때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1주 전, 2주 전, 3주 전 나는 거기 있었는데. 그러나 차차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뒤섞이고 콩트르당스 때 연주되었던 음악도 잊어버렸다. 하인들의 제복도 방들의 모습도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자잘한 부분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아쉬움만은 여전했다. 9. 샤를이 나가고 없을 때면 그녀는 자주 장롱을 열고 개켜놓은 속옷들 사이에 넣어둔 초록빛 비단 시가 케이스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고 열어보고 마편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안감의 냄새를 맡기도 했다. 누구 것일까? 분명 자작의 것이리라. 어쩌면 애인의 선물일지도 몰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놓은 멋진 자단 수틀에 맸겠지. 그녀는 부드러운 머리칼을 수틀에 들이우고 생각에 잠긴 채 오랫동안 이것에 매달렸겠지. 이 흥겁 한 올 한 올에는 사랑의 입김이 배어 있을 거야. 한 땀 한 땀마다 희망이나 추억이 새겨져 있을 테니. 이 뒤얽힌 명주실은 결국 조용한 정념의 결정체인 셈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자작이 이것을 가지고 갔을 거야. 커다란 벽난로 위 꽃병과 퐁파두르드 시계들 사이에 이것이 놓여 있을 동안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녀는 토토에 있고 그는 이제 파리에 있다. 그 먼 곳에. 파리는 어떤 곳일까?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가? 그녀는 나직이 그 이름을 되뇌며 소리를 음미했다. 그 이름은 대성당의 큰 종처럼 귓전에 울렸고 포마드통의 상표에 찍혀 있을 때조차도 그녀의 눈앞에서 불꽃처럼 빛났다. 밤에 생선장수가 짐수레를 타고 라 마졸렌을 부르며 창문 밖을 지나갈 때면 이 라 마졸렌은 프랑스의 전통 민요 라 마졸렌 동지들이라는 노래입니다. 라 마졸렌을 부르며 창문 밖을 지나갈 때면 그녀는 잠을 깼다. 그러고는 시끄러운 쇠바퀴 소리가 동구박 흙길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질 때까지 계속 마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들은 내일이면 그곳에 도착하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그들을 따라갔다. 언덕을 오르내리고 여러 마을을 거치고 별빛이 반짝이는 큰 길을 지나갔다. 그러다가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그곳에 이르면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고 그와 함께 그녀의 꿈도 끝나곤 했다. 그녀는 파리 지도를 한 장 사서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수도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큰 거리를 따라 올라가 보고 길 모퉁이와 평행한 길들과 집을 표시하는 흰 정방향 앞마다 멈춰섰다. 마침내 눈이 아플 지경이 된 그녀가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 가로등이 흔들거리고 극장 전면의 주랑 앞에서 사륜마차 발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여성 잡지 라 코르베이유와 살롱의 요정을 구독했다. 그녀는 연극의 초연 기사와 경마와 파티 기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사치 훑었고 신인 가수의 데뷔와 새로운 상점의 개점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최신 패션과 인류 양장점 주소와 볼로뇨 숲 축제와 오페라 공연 날짜를 줄줄이 꿰고 있었다. 그녀는 외젠 쉬의 소설 속에서 실내 장식을 연구하고 그녀의 갈망을 공상 속에서나마 만족시키기 위해 발자크와 조르두 상더의 소설을 읽었다. 식탁에까지 책을 가져와 샤를이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하는 동안 줄곧 페이지를 넘기곤 했다. 독서할 때면 언제나 자작과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가 소설 속 가공의 인물들과 겹쳐졌다. 하지만 그를 중심으로 한 세계는 점점 더 커져서 그를 둘러싸던 후광은 이제 그를 떠나 그녀의 다른 꿈들로 옮아갔다. 엠마에게서 파리는 태양보다 더 넓고 진홍빛 광채 속에 찬란히 빛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의 인생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장면들을 구성하고 있었다. 엠마의 눈에는 그중 두세 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만이 인류 전체를 대표할 뿐 다른 것들은 모두 그것들의 광채 뒤에 가려져 있었다. 대사들이 대표하는 세계의 사람들은 벽면을 거울로 장식한 살롱에서 윤나는 마룻바닥을 밟으며 황금빛 술 달린 벨벳을 씌운 타원형 탁자 주위를 걸어다닌다. 거기에는 뒷자락이 길게 끌리는 드레스, 엄청난 비밀, 미소 뒤에 숨겨진 고뇌가 있다. 다음으로는 공작 부인의 세계가 있다. 그곳 사람들은 안색이 창백하다. 그들은 오후 4시에 일어난다. 여자들은 불쌍하기도 하지. 영국제 손뜨개 레이스로 단을된 속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경박한 외양 아래 그들의 재능을 숨긴 채 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성만놀이를 하고 바덴바덴에서 여름을 보내다가 나이 40이 되면 돈 많은 상속녀와 결혼한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녁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의 특별실에서는 문인들과 여배우들의 잡다한 무리가 환한 촛불 아래서 웃고 있다. 이들 문인들은 제왕처럼 돈을 쓰고 원대한 이상과 기이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위, 하늘과 땅 사이 폭풍우 속의 삶이다. 숭고한 그 무엇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정해진 장소도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그녀의 생각은 더 멀리 피해 달아났다. 권태로운 시골, 우매한 소시민, 평범한 생활 등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어쩌다 잘못해서 그녀가 끌려든 특수한 예외일 뿐 그 너머에는 가없는 축복과 정념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욕망에 사로잡힌 그녀는 물질적 사치가 주는 쾌감과 마음속의 희열을 준동했고 우아한 습관과 섬세한 감정을 구별하지 못했다. 인도의 식물들이 그렇듯 사랑 또한 특별한 토양과 기후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달빛 아래의 한숨, 긴 포옹, 내맡긴 손에 흐르는 눈물과 같은 모든 육체적 정열과 감정적 기복은 한가라움으로 가득 찬 대저택의 발코니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두꺼운 카펫과 비단 장막, 꽃이 가득한 화분 및 단위에 놓인 침대를 갖춘 규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보석의 광채와 하인들이 입은 제복의 장식끈과도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매일 아침 안마를 돌보러 오는 역참의 사환이 무거운 남학신을 끌며 복도를 지나갔다. 그의 작업복 상의는 해져 있었고 맨발에 헝겊신을 신고 있었다. 짧은 반바지를 입은 멋진 마부 대신 저 정도로 참아야 하는 것이다. 일이 끝나면 그는 온종일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샤를이 귀가 후 직접 마구간에 말을 끌어다 넣고는 안장을 벗기고 목줄을 걸었고 그러는 동안 하녀가 집 한 단을 가져다 되는 대로 여물통에 던져주었다. 나스타즈의 후임으로 갈로 속에 결국 그녀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토트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스타즈의 후임으로 엠마는 참하게 생긴 14살짜리 고아 소녀를 고용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명 수건을 쓰지 말 것, 주인에게는 3인칭을 쓸 것, 물컵은 쟁반에 받쳐서 가져올 것, 방에 들어오기 전에 녹화할 것을 지시하고 다리미질, 풀먹이, 옷 입는 것 돕기 등을 가르쳐 몸종으로 키우려고 했다. 새로운 하녀는 쫓겨날까 겁이 나서 군소리 없이 복종했다. 그리고 평소에 엠마가 찬장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덕에 펠리시테는
매일 저녁 설탕을 조금 덜어내 기도한 후 잠자리에서 혼자 먹었다. 그녀는 오후에 때때로 길 건너편으로 가서 마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님은 2층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엠마는 앞이 터진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셔올 모양의 깃 사이로 금단추가 새겨 달린 주름 잡힌 블라우스가 보였다. 허리에는 실을 꼬아 만든 끈을 묶었는데 그 끝에는 큰 술이 달려 있었다. 짙은 붉은색 슬리프에는 폭이 넓은 리본으로 만든 술이 발등을 덮고 있었다. 편지를 쓸 상대는 없었지만 그녀는 앞지와 편지지 그리고 펜 꽂이와 봉투를 사두었다. 또 선반의 먼지를 털고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고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읽다가는 현관에서 꿈에 잠겨 무릎 위에 책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녀는 여행을 하고 싶었고 그렇지 않으면 수녀원으로 되돌아가고 싶기도 했다. 또한 죽고 싶은 동시에 파리에 가서 살고 싶었다. 샤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골길을 달렸다. 농가의 식탁에서 오믈렛을 먹고 축축한 침대에 손을 집어넣고 사일할 때 뿜어나오는 환자의 뜨뜻한 피로 얼굴이 얼룩졌으며 헐떡거리는 목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야를 검사하고 더러운 속옷을 숱하게 걸어올렸다. 그러나 날마다 저녁이면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편안한 가구와 세련된 옷차림을 한 여자가 그를 맞았다. 매력적인 그녀에게서는 싱그러운 향기가 났다. 도대체 어디서 그 향기가 나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어쩌면 그녀의 피부에서 발산하는 향기가 블라우스를 향긋하게 물들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온갖 우아한 방법으로 그를 매혹시켰다. 새로운 방식으로 종이를 접어 촌농바지를 만들기도 하고 치마의 주름 장식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하녀가 망쳐버린 시원찮은 요리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샤를이 기꺼이 전부 다 먹게 만들기도 했다. 그녀는 루앙의 귀부인들이 시계에 조그마한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매단 것을 보고는 장신구를 사들였다. 벽난로 위에 파란 유리 꽃병 한 상을 올려놓았고 얼마 후에는 은도금 골무를 담은 상하 반지꼬리를 곁들였다. 샤를은 그런 우아함에 무지했기 때문에 한층 더 매료되었다. 그것들은 그의 감각적 쾌락과 가정적 행복에 무언가를 더해주었다. 말하자면 그의 삶이라는 오솔길이 모래 위에 뿌려진 금가루 같은 것이었다. 그는 건강하고 얼굴색도 좋았다. 그의 명성도 완전히 확립되었다. 시골 사람들은 전혀 그만을 떨지 않는 그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아이들을 귀여워했고 술집에 들어가는 일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방정한 품행 덕분에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그는 특히 카타르성 염증과 흉부질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샤르는 환자를 죽게 만들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진정제 이외에는 처방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단지 때때로 구토약이나 발찜질을 명하고 건무리를 붙여 피를 빨아낼 뿐이었다. 하지만 수술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피를 뽑아야 할 때면 말처럼 듬뿍 뽑았다가 이를 뽑을 때면 손님이 장난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출간 안내 광고를 맡은 바 있는 새로운 잡지 의학계를 구독 신청했다. 저녁 식사 후에 그것을 조금 읽었지만 방 안의 온기와 식곤증 때문에 채 5분도 안 되어 졸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두 손을 턱에 괴고 머리칼을 갈기처럼 램프 아래까지 떨어뜨린 채 완전히 잠들어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엠마는 어깨를 으쓱했다. 차라리 밤마다 책 속에 파묻힌 채 정신없이 일하는 과묵한 공부벌레를 남편으로 삼았으면 좋았을걸. 류머티즘이 찾아오더는 60살쯤에 마침내 시원찮은 검정양복에 훈장을 달고 다니는 그런 남자 말이다. 그는 이제 자기 것이 된 보발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져서 책방마다 진열되고 신문에서 떠들고 프랑스 전역에 알려지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샤를은 아무런 야심도 없었다. 최근에 그가 진찰 갔다가 만난 이버토의 한 의사가 환자의 침대 맡에서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그를 약간 모두 모욕한 적이 있었다. 저녁에 샤를이 그 이야기를 하자 엠마는 그 의사에 대해 불같이 화를 냈다. 감동한 샤를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러나 그녀는 분하고 창피해서 남편을 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복도로 뛰어나가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게다가 그녀는 갈수록 남편이 짜증스러웠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더 몸가짐이 미련스러워졌다. 식사 후 디저트 시간이면 코르크 빙나게나 자르고 있고 음식을 먹고 나서는 혀로 이를 핥았다. 수프를 먹을 때면 한 숟갈을 먹을 때마다 꿀꺽거리는 소리를 냈다. 게다가 몸이 붓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작은 그의 눈은 광대뼈 위의 살 때문에 점점 더 관자놀이 쪽으로 치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때때로 엠마는 밖으로 삐져나온 그의 빨간 내복을 조끼 속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그가 끼려던 빛바랜 장갑을 치워버리기도 했다. 샤를은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그녀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이기심과 짜증의 발로일 뿐이었다. 그녀는 또한 자기가 읽은 것, 즉 소설이나 새로 나온 희곡의 한 구절 혹은 신문기사에 나온 상류사회의 일화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어쨌건 간에 샤를은 언제나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항상 맞장구를 쳐주는 상대이기 때문이었다. 하긴 강아지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판국에. 그러니 벽난로의 장작이나 시계초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녀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난당한 선원처럼 그녀는 자신의 고독한 삶 너머로 필사적인 시선을 던지며 수평선 저쪽 안개 속에서 나타날 흰 돛담배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우연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바람을 타고 와서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그것이 쪽배일지 3층 가판이 있는 대형선일지 고뇌를 싣고 있는지 아니면 배층까지 행복이 가득 차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면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모든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으며 깜짝 놀라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다가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석양이 질 때면 더욱 슬퍼져서 빨리 내일이 오기를 갈망했다. 다시 봄이 돌아왔다. 배꽃이 필 무렵 처음으로 더위를 느끼면서 그녀는 때때로 숨이 막히곤 했다.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녀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10월까지 몇 주가 남았는지를 헤아려 버렸다. 당베르 빌리의 후작이 또 보비의 사르에서 무도회를 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이 다가도록 편지도 방문도 없었다. 이 실망 이후 그녀 가슴에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다. 그리고 똑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제 항상 똑같은 날들이 하나씩 줄지어 지나가지 않는가? 셀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이어진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의 경우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뭔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기회가 있다. 때로는 우연한 일로부터 무한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러면 환경이 달라진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신의 섭리인 것이다. 미래는 깜깜한 복도이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문은 꽉 잠겨 있다. 그녀는 연주를 그만두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연주한단 말인가? 누가 듣는다고? 그녀는 연주회에서 짧은 소매 벨벳 드레스를 입고 에라스 피아노는 유명한 피아노 제작자 세바스티앙 에라르의 회사에서만 제작한 것으로 당시 최고급 피아노로 여겨졌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예. 에라르 피아노의 상하 금반을 가벼운 손끝으로 두드릴 일이 없을 것이고 감탄의 속삭임이 미풍처럼 주위를 감도는 것을 느낄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무엇하러 수고스럽게 연습을 한단 말인가? 그녀는 스케치북도 자숙감도 장롱 속에 처박아 버렸다. 무엇하러? 무슨 소용이 있기에? 바느질은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책은 충분히 읽었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할 일 없이 앉아서 부젓가락을 발갛게 달구거나 비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일요일 저녁기도 종이 울릴 때면 그녀는 얼마나 슬펐던가. 그녀는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여 금간 종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하나씩 헤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를 천천히 걸으며 흐릿한 햇살에 등을 동그랗게 부풀렸다. 큰 길에는 바람이 먼지를 일으켰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종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단조롭게 울리며 들판으로 사라져갔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왔다. 왁스 칠한 남학신을 신은 여자들, 새 저고리를 입은 농부들, 그 앞에서 큰 머리로 깡충거리는 아이들, 그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밤이 이석해질 때까지 여인숙 문 앞에서 호르크하게 쓰러뜨리기 게임을 했다. 겨울은 추웠다. 매일 아침 유리창에 성에가 기어 젖빛 유리처럼 보였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희꾸무레한 햇빛은 하루 종일 그대로인 때도 있었다. 그래서 오후 4시만 되면 램프를 켜야 했다. 날씨가 좋을 때면 그녀는 정원에 나갔다. 이슬이 양배추 위에 은빛 레이스처럼 얼어붙고 폭이 사이사이도 투명한 실 같은 얼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짚을 씌운 과수나무도, 담장의 갓돌 아래 거대한 병든 뱀처럼 꼬여있는 포도나무도.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담장에는 수많은 발을 가진 쥐며느리가 우글거리고 있었다. 산울타리 근처의 가문비나무 아래서 상각모를 쓰고 기도서를 읽고 있는 신부는 오른발이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석고가 일어나서 얼굴에 흰 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숯불을 일구었다. 열기에 몸이 나른해지자 군태가 더욱 무겁게 음습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하녀와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채통 때문에 그만두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검은 비단 모자를 쓴 학교 선생이 자기 집 뒷문을 열었고 마을 경찰관이 저고리에 칼을 차고 지나갔다. 아침 저녁으로 역마차의 말들이 3마리씩 짝지어 길 건너 연못에 물을 마시러 갔다. 때때로 선술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렸고 바람 부는 날이면 이발소 간판 대신 쓰이는 작은 구리 대야들이 막대기 2개에 매달린 채 삐걱거렸다. 이발소 유리창에는 오래된 패션 판화가 붙어 있었고 가게 안에는 머리칼이 노란 밀랍 여성 형상이 놓여 있었다. 이발사 역시 좌절된 꿈과 희망 없는 미래를 한탄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루안과 같은 대도시의 항구 쪽 극장 근처에 가게를 내는 꿈에 잠긴 채 하루 종일 면 사무소에서 성당까지 우울한 표정으로 손님을 기다리며 왔다 갔다 했다. 언제라도 보바리 부인이 눈을 들기만 하면 그리스식 보자기를 귀까지 눌러쓰고 질긴 모직물 저고리를 입은 그가 임무중의 보초병처럼 그곳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오후에는 때때로 큰방 창밖으로 검은 구레나룻을 기른 남자의 검은 얼굴이 나타나 흰 이를 드러내며 빙그레 웃음을 짓기도 했다. 곧이어 왈츠가 울려 퍼지고 손으로 핸들을 돌리고는 풍금 위에 차려놓은 응접실에서 장밋빛 터번을 감은 여자들, 덧저고리를 입은 티롤 지방 사람들, 검은 연미복을 입은 원숭이들, 짧은 반바지를 입은 신사 등 손가락만한 인형들이 안락의자와 소파와 탁자들 사이로 빙빙 춤추며 돌았다. 그 모습은 가는 금종이로 모서리를 이어붙인 거울 위에 반사되었다. 남자는 핸들을 돌리며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았고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보기도 했다. 때때로 그는 이정표 돌 위에 누런 침을 뱉으면서 무릎으로 악기를 받쳐 들었다. 딱딱한 멜빵 때문에 어깨가 아픈 듯 했다. 때로는 탄식하듯 길게 끌기도 하고 때로는 쾌활하고 빠른 음악 소리가 노쇠로 된 등굴 무늬 장식 아래 쳐진 분홍빛 비단 장막을 통해 윙윙거리며 흘러나왔다. 그것은 다른 곳의 노래였다. 극장에서 연주되고 살롱에서 불려지고 저녁에 휘황한 샹들리에 아래서 춤출 때 나오는 노래였다. 그 세계의 메아리가 이제 엠마의 귀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사라반드의 무곡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펼쳐지고 꽃무늬 융단 위에서 춤추는 인도의 무희처럼 그녀의 생각은 음표에 따라 통통 튀고 꿈에서 꿈으로 또 슬픔에서 슬픔으로 그네를 탔다. 모자 속에 떨어진 잔돈푼을 받아진 남자는 악기에 낡은 모직 덮개를 씌운 다음 그것을 등에 메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특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식사 시간이었다. 연기 나는 난로, 삐걱거리는 문, 습기가 배어나는 벽, 축축한 바닥이 있는 아래층의 작은 방, 그곳에서 식사를 하자면 인생의 모든 쓴맛이 접시 위에 담겨 있는 것 같았고 삶은 고기에서 나는 김 냄새를 맡으면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일종의 구역질 같은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샤를은 오랫동안 먹었다. 그녀는 개암을 깨작거리거나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밀랍을 먹인 식탁보에 나이프 끝으로 금을 그었다. 그녀는 이제 살림살이를 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사순절 때 토트에 온 보바리 모치는 이러한 변화에 깜짝 놀랐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세심하고 까탈스럽던 그녀가 이제는 종일 잠옷바람으로 지내고 회색 명량말을 신고 질 나쁜 초를 키웠다. 그녀는 자신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약해야 한다고 되풀이해 말했고 매우 만족하고 행복하며 토트가 무척 마음에 든다고 했으며 그 외에도 전에 못 듣던 이야기들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게다가 엠마는 이제 시어머니의 충고 따위는 들을 것 같지도 않았다. 한 번은 보바리 모친이 주인은 모름지기 하인들이 종교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엠마가 어찌나 환한 눈과 차가운 미소로 응대했던지 부인은 2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엠마는 까탈과 변덕이 늘어났다.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몇 가지나 만들게 하고는 전혀 손도 안 대질 않나. 어느 날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우유만 마시다가 그 다음 날은 차만 죽으라 마시댔다. 외출하지 않겠다고 자주 고집을 부렸고 곧바로 답답하다며 창문을 연다. 얇은 옷으로 갈아입는다 하며 법석을 떨었다. 하녀를 심하게 꾸짖고 나서는 곧 선물을 주기도 하고 동네에 마시를 보내주기도 했으며 지갑 속의 은화를 모두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마음씨가 착하거나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 역시 대부분의 시골 출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슴 속에 그녀 아버지 손에 박힌 목같이 딱딱한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2월 말경
루오 영감이 예전 이맘때 샤를에게 치료받아 완쾌되었던 기념으로 멋진 칠면조 한 마리를 직접 사위에게 갖다주러 와서 토트에서 사흘가 머물렀다. 샤를은 환자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는 주로 엠마와 함께 지냈다. 그는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벽난로의 장작 받침 위에 침을 뱉으며 농사일, 송아지, 암소, 닭, 마을 회의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가 돌아가자 엠마는 기쁜 마음으로 현관문을 닫으면서 그런 감정이 드는 것에 자신도 깜짝 놀랐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무엇이건 누구건 간에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고 때때로 사람들 모두가 옹호하는 것을 비난하고 타락하거나 부도덕한 것을 옹호하는 등 기묘한 의견을 내놓아 남편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여기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게 사는 다른 여자들보다 못할 것이 없었다. 보비의 사르에서 본 공작 부인들은 자기보다 허리도 굵고 행동거지도 별로 세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벽에 머리를 대고 울었다. 그녀는 극적인 삶, 가면무도의 삶, 그녀가 알지 못하는 열광을 안겨줄 대담한 쾌락을 선망했다. 그녀는 혈색이 나빠졌고 심계항진증이 생겼다. 샤를은 진정제를 처방하고 장뇌 목욕을 명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그녀의 짜증만 더 돋우는 것 같았다. 어떤 날은 열병에 걸린 것처럼 수다스럽다가도 이런 흥분 상태가 지나가고 나면 갑자기 흩할 상태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입도 달싹하지 않았다. 그런 때 팔에 오드콜로니 한 병을 들이부으면 그녀는 다시 기운을 차렸다. 그녀는 항상 토트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샤를은 그녀의 병이 틀림없이 풍토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옮겨가서 개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엠마는 야위기 위해 식초를 마시고 자주 마른 기침을 해대고 식욕을 완전히 잃었다. 샤를로서는 4년 동안이나 살았고 또 이제 막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차에 토트를 떠난다는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면 할 수 없지. 그녀는 아내를 데리고 루앙에 가서 옛 스승의 진찰을 받아보았다. 신경성 질환이므로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샤를은 뇌샤텔 지역의 용빌 라베이라는 큰 마을에 개업하고 있던 폴란드 피난민 출신 의사가 지난주에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지역 약제사에게 편지해 그곳 인구 제일 가까이 있는 의사와의 거리, 그 전 의사의 연간 수입 등을 물어보았다. 회답이 만족스러웠으므로 그는 만일 엠마의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봄쯤에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이사 준비로 서랍을 정리하는 도중 그녀는 무엇인가 손가락을 찔렸다. 그것은 그녀의 결혼식 부케를 묶은 칠사였다. 오렌지꽃 봉우리에 누렇게 먼지로 뒤덮였고 은퇴를 두른 리본은 가장자리가 풀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불에 던졌다. 그것은 마른 집보다 더 빨리 불이 붙더니 곧 떨기나무처럼 제 위에서 붉게 빛나며 천천히 오그라들었다. 그녀는 그것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분지로 된 조그만 열매들이 터지고 구리 철사로가 뒤틀리고 장식줄이 녹아내렸다. 오그라든 종이 꽃잎은 벽난로 뒤의 철판을 따라 검은 나비처럼 흔들리다가 마침내 굴뚝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3월에 그들이 토트를 떠날 때 보바리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1부가 끝났습니다.